불과 닷새 전 한 영상이 100만 뷰를 넘기며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양원이 과연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었죠. 수많은 댓글 속에는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중 몇 개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안락사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무겁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생의 마지막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주제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게도 닥칠 문제이며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에는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전에 조용히 떠나고 싶지만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100세 시대라니 과연 축복일까요? 오히려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늘어나는 것은 외로움과 고통, 끝없는 무료함 뿐입니다. 나이 80을 넘기고도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가장 편안한 곳, 곧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바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낯선 공간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희망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벌어지는 말기 인생의 진실입니다. 영상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말기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 연명 셔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이 요양원과 응급실, 중환자실, 다시 요양병원으로 쉼없이 옮겨 다니다가 결국 어느 지점에서 숨을 거두는 과정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맞는 죽음은 우리가 꿈꾸던 품위 있는 마지막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이런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차가 연명 셔틀이라 불릴 정도니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들 또한 문제입니다. 죽음이 코앞인 환자에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과잉 진료가 일상처럼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군데 병원을 돌며 진을 다 빼고 결국 본인의 수명보다도 짧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항생제 투여, 고통만 가중시키는 치료들. 이 모두는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 등장했을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의료계는 이를 죽음의 의료화라고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요소지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쇠약해진 몸에서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반복하며 수많은 수치 속에서 무의미한 치료가 덧붙여집니다. 노인의 몸은 예외 없이 이상 소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의학적 관점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죽음을 위한 준비는 과연 가능한가? 병원이라는 공간은 때로 생명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삶의 끝을 조용히 맞이하게 되는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떠나는 일, 더는 비유가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이라는 안전지대를 떠올리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바로잡기 위해 무수한 검사와 치료가 반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환자는 누구였고 무엇을 원했는지는 묻혀버립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들에게 평온한 이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기계음 속에 눈을 감습니다. 왜 그들은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을 터부시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 죽음을 삶의 실패처럼 여기는 구조적 편견 때문입니다. 환자를 일반 병동에서 분리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그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대다수 병원에는 임종실이라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삶의 끝자락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단연 자신의 집이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감하며 집에서 생을 마치는 비율은 겨우 16%에 그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집에서는 간병과 의학적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보호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병원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죽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개념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익숙하게 들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나는 나중에 소변줄 끼고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존엄하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뿐인 각오만 있을 뿐 구체적인 준비나 결정은 막연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어느 의사가 들려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 90세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깡마르고 기운 하나 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셨고 의사는 자연스럽게 입원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왜 아무도 저한테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 말에 의사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보다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도 그랬습니다. 이미 90이 넘은 노인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환자를 단지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자주 목격하는 이들, 바로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너무 모르고 그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죽음을 향해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여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60대, 70대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은 말합니다. 젊은 분이 오셨네요. 아직 살 날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나이에 늙은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 앞에 속수무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의 끝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마무리하려는 인간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전보다는 체계가 확실히 정비되고 시스템도 발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동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법적 사항에 대한 고지를 마치면 환자나 보호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마친 이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나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실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 문서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에는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연명치료라고 해도 그 안에는 중환자실 치료부터 습관 삽입, 위관 영양, 각종 튜브, 항암제 투석, 심지어 체외순환기까지 포함됩니다. 그 모든 치료를 전부 거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제외한다는 것인지 서류만으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도, 가족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서를 작성해 두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저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보완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원하십니까? 인공호흡기를 쓰시겠습니까? 혈액투석을 받으시겠습니까?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항목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막연히 대합니다. 나는 연명치료는 싫어라는 생각에 모두 아니요라고 표시하거나 반대로 그냥 치료는 받아야지라며 무작정 예에 체크합니다. 설령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신중히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료진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즉석에서 답을 해야 하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깊은 사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는 명확히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문서를 근거로 환자분은 이렇게 동의하셨으니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막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의사가 가족에게 의향서를 내보이며 설명하더라도 많은 가족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환자의 의지를 담은 문서는 그 순간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 두는 것입니다. 환자가 평소에 나는 그렇게까지 연명하며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여겼다면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이 그 뜻을 존중해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다면 가족은 더더욱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게 되죠.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단지 서류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반복된 대화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그 문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의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와 용기 있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의사소통, 그것이야말로 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에 따른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치료는 받고 어떤 치료는 거부하겠다고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점차 사라지고 결국엔 더 이상 나일 수 없게 되는 무너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남아있고 기억이 존재할 때까지 나는 멀쩡하다, 나는 병원엔 안 갈 거다, 요양원에 절대 안 간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스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조차 구분하지는 상태가 된다면 가족은 당신을 병원에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입원을 원할지, 어떤 돌봄 방식을 바라는지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비입니다. 어느 의사들이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을 방문해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치매라는 개념조차 낯설었기에 설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생각해낸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혜롭다고 여겨져 모두가 조언을 구했던 노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치매는 문진표나 기계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관찰과 기억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결국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존중입니다. 단순히 병명을 아는 것을 넘어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을 치유의 공간이라 믿지만 실은 그 공간이 고령의 환자에게 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치료라는 이름 아래 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의학 설명과 과도한 치료를 반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오후 1시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성인 환자들을 1년 뒤 다시 추적한 결과 무려 30%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경험 자체가 노인에게는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의 남성이 병원에 입원하면 1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게 되는 건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치료의 공간이 생존율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이 당연해 보이는 말이 노인의 삶에서는 반드시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 치료가 언제나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고 삶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노인의학의 선구자 메리티 네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료란 단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살아있음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인가?
노인의 건강을 진단하고 지켜내기 위해 가장 중대한 5가지 요소를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5가지는 단지 의학적인 지표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의 힘, 곧 의식의 명료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가 나쁜가를 넘어서 치매, 선망, 우울증과 같은 상태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고 명확할 때만이 생각은 자유롭고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 되며 삶은 보다 유쾌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사고가 가능한 삶,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의 자유, 다시 말해 이동성입니다. 몸을 일으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는가? 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단지 육체의 쇠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성의 붕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과 지구력, 관절의 유연성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단순한 치료제인지, 진정을 위한 약물인지, 혹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처방되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진료과에서 각기 다른 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복합적인 질환 이력입니다. 환자마다 건강 상태는 제각기 다릅니다. 신장이 약해 투석을 받는 이도 있고, 심장 문제나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치료는 그 사람의 병력과 신체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질환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전체를 보는 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5번째는 바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가입니다. 지금 이 노인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삶을 꿈꾸며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시끄러운 곳 말고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싶어요.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진짜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평소에 꺼내지 않고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긴 여정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80이 되었으니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너무 늦은 후회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육량과 뼈의 강도, 자세와 유연성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햇빛을 받으며 적정량의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칼슘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며 담배를 끊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노년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수명이라는 것은 단지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노년의 삶과 수명을 좌우하는 매우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여러 연구들은 자산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더 나은 의료 접근, 더 풍부한 영양, 더 편안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 역시 건강과 맞물려 깊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적당한 행복을 누리다 중년에 이르러 더 큰 안정과 기쁨을 바라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너그러워지며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며
미래를 위해 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유언을 작성하고 책상을 정리하며 도움을 받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은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노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슬프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틈을 병처럼 여기고 불완전함을 감추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쇠함을 인정하고 아픔을 억지로 쫓아내기보다 품어 안으며 살아갈 줄 아는 노인,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의 말이 언제나 절대적 진리일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양심적인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모든 의학적 조언이 환자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의사들이 습관처럼 약을 처방하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식단을 혹독하게 제한하며 고령의 환자에게도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곤 합니다. 아니, 96세나 되셨는데 아직도 술을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단 말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어르신들에게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삶의 활력과 기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의료적 기준만으로는 해로워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정석 안정은 오히려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이나 심장병 같은 병명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의 진단이 삶의 의욕을 꺾고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결국 의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의사라면 환자에게 말하기 전 침묵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 삶의 마지막 조각이 어떤 색깔이길 원하는지를 먼저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양심 의사들은 묻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금 꼭 건강만을 위해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삶의 끝자락까지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병원 치료와 의사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은 너무 오래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122세까지 생존해 기네스북에 오른 그녀에게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년 생일에도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그러자 칼망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삶에 대한 의심도 두려움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사전 연멸요 의향서, 치매에 대한 논의, 낙상 위험성, 병원 치료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을 뒤로 미룹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일방적인 치료 속에서 소리 없이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나이 틈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몸이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죽음을 피하기보다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료 시스템 역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며 그 사람의 가치와 바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의 경우 수술을 받는다 해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골절 후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생활 자체가 호흡 기능을 약화시키고 욕창, 감염, 이 근육 위축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연이어 발생시킵니다. 나아가 낙상 후 매년 사망률이 12%씩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매약을 복용하면 집중력 저하나 현기증으로 인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부전을 앓는 이들이 처방받는 약물은 혈압과 혈당을 급히 변화시켜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넘어짐의 배경에는 복잡한 약물의 상호작용과 질병의 복합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삶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미리 대화하고 준비해두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의 방향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릿해지면 발밑에 턱 하나조차 덫이 됩니다. 당뇨병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발끝의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손에 쥔 것도 불안정해지며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져 몸의 균형을 잃습니다. 혈압이 갑작스레 떨어져 머리가 핑 도는 순간 몸은 예고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낙상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 신경, 혈압, 질환, 약물,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 돌아오는 말은 너무나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아이고,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위험한데 왜 그러셨어요? 무심한 듯 건네지는 이 말은 마치 낙상이 환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도 되는 듯한 책임을 지웁니다. 정작 치료 시스템은 촘촘히 짜여 있으면서도 예방에 대한 철학이나 깊은 공감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빙판길엔 나가지 마세요. 자전거는 위험합니다. 되도록 집에서만 계세요 같은 매뉴얼 같은 조언만 반복됩니다. 낙상으로 인해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 청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통계도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바깥 활동을 중단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신체 기능은 빠르게 저하되고 실내에만 머무르며 쌓이는 외로움과 무력감은 정신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넘어지지 말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 넘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어르신 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표면적인 통제보다 훨씬 섬세하고 다층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겨지고 있는 문제, 과잉 약물 복용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약봉지를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약으로도 배가 부르겠다. 70대, 80대를 지나면서 약을 10가지 넘게 복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료보험이 잘 갖춰진 이 나라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약을 부담 없이 소비합니다. 병원 한 곳만 가도 여러 알약이 나오는데 신경과에 가면 신경계 약, 정형외과에 가면 뼈관절 약, 내과에 가면 또 다른 약이 추가됩니다. 이들 약물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는 처방도 적지 않고 결국 환자는 쉴 틈도 없이 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치료일까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7세의 한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처방했고 할머니는 성실하게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혈압이 높아지셨네요. 혈압약을 드릴게요. 이제는 혈압약 암로디핀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병원에 갑니다.
부종이 있네요. 이뇨제를 써보시죠. 프로세마이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뇨작용 때문에 요실금이 시작됐습니다. 불편하시겠어요? 요실금 치료제를 드릴게요. 이제 항콜린제가 들어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안구 건조가 심해졌고 결국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까지 처방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진통제 하나로 시작된 약물 치료가 순식간에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약이 다음 약을 불러오고 그 다음 약은 또 새로운 증상을 만들며 끊임없이 증상을 해결하려는 처방이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의료 시스템의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줄이는 선택보다는 증상을 덮는 새 약을 처방합니다. 하나를 줄이기보다는 하나를 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관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늘어난 약들이 노인의 몸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기다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그 약이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의사도 약도 아닌 바로 노인 당사자의 몸과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무심코 받은 약을 줄줄이 챙겨 먹는 대신 신중하게 약봉지를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약만 추려서 복용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병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가능하다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여러 과를 종합적으로 진료받으며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 정말 필요한 약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오래 사는 시대.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의 길이를 이젠 누구나 생애의 일부분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은 마냥 축복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작디 작은 병 하나가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병과 함께 혹은 병의 그늘을 피하며 오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내는가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요즘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누워있는 시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간, 반복되는 병원 방문과 끝없는 돌봄의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불과 1934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40을 갓 넘긴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아직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앓는 시간이 길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빙판길에서 한 번 넘어져 손목을 삐끗했다고 해봅시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며칠 앓고 말았겠지만 이 시기에는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그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줄고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렇게 또다시 낙상하게 되면 이번엔 다리가 부러지고 걷는 기능까지 잃게 됩니다.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지의 힘도 빠져갑니다. 관절은 굳고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지며 결국 보행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부전이 오고 치매가 동반되면 이제는 식사, 배변,
의사소통까지 모든 걸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이 됩니다. 그 상태는 점점 유년기의 모습으로 퇴행하고 끝내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채 조용히 길고 느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을 문제로 인식하는 데 익숙합니다. 언론에선 고령화 사회를 두고 부담, 폭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같은 단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노인을 향한 시선은 대체로 차갑고 그 존재는 비경제적 인구로 축소되어 표현되곤 하죠. 이런 언어의 습관은 결국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 돌보는 입장에선 부담이다. 몸이 불편하니 누워있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결국 노인의 삶은 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비자립적 존재로 규정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고령 사회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노인은 곧 사회의 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걷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을 돌보며 이웃과 교류하며 삶의 마지막 계단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노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진짜로 시작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노인이란 돌봐야 할 존재, 보호의 대상일 뿐인 양 다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쌓여 그 존재 자체로 깊이가 되고 지혜가 되고 빛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위치가 있든 없든 누구든 생애 후반에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보다 단지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데만 급급한 현실은 결국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불러오고 맙니다. 우리는 단지 존엄한 죽음을 꿈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구간에서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삶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투명하게 빛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의 존재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늙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배움과 즐거움, 도전과 성취의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시대는 바뀌어도 단 하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늙는다 쉬는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다정한 시간, 더 깊은 이해.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때론 그 병이 약병이 되어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담으면 물통,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되지만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은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똑같은 모양의 그릇도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역할이 바뀌고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깨끗한 물을 담은 병은 자주 닦이며 아끼는 손길을 받지만 쓰레기를 담은 통은 금세 내다 버려지고 외면당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릇이나 병은 함부로 다루면 금방 깨지고 망가져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가 달라지거든요. 만약 불평과 분노,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마음은 결국 무거워지고 거칠어져 주변의 따뜻함을 밀어내고 맙니다.
반대로 그 안에 감사, 사랑, 겸손, 이해를 담는다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빛을 품고 어느 자리에서도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묻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기 마음의 그릇을 고운 것들로 채운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다정하고 온화한 곳이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을 다만 운명으로 여기기보단 그 앞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해탈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서산대사의 마지막 순간에 지은 해탈시 한 편을 함께 나누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에 있는가? 출세를 마다하는 이가 어디에 있으며 질투와 시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또 어디 있겠는가? 흉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는가? 가난하다고 서러워 마시고 몸이 불편하다고 기죽지 마시게. 배우지 못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게. 이 세상살이란 다 고만고만한 것이네. 재산이 많다고 뽐내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치지 말며 명예를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시게. 세상엔 영원한 게 없다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길일 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서로 어우러져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네. 만남이든 이별이든 그저 한순간의 인연일 뿐이고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산들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오해가 아무리 크다 한들 비바람처럼 지나가고 외로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건 눈보라일 뿐.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엔 잠잠해지리니 이 시처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 그릇을 살며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것이 따뜻한 햇살이었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세월이란 것은 언제나 그렇듯 지나고 나면 고요해집니다. 아무리 절절했던 인연도 아무리 깊었던 사연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남는 것은 쓸쓸한 바람 한 줄기뿐 결국엔 다 바람일 뿐이더이다. 그러니 버릴 것은 제때 놓아야 합니다. 애써 움켜쥔들 내 것이 아닌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지는 않지요. 줄 수 있다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쥐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삶도 내 것이라 말하지 마시오. 모든 건 머물다 가는 것일 뿐 어느 것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소. 애써 묶어두려 해도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붙잡으려 애쓴다 해서 멈출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욕심입니다. 부질없는 집착이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마에 계급장처럼 인생의 타이틀 하나 붙여두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들.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더 가져야만 더 나은 삶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밝은 대낮이 있다면 어두운 밤 하늘도 있는 법.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울 일이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 전부가 될 수도 없고 슬픔이 끝도 아닌 것처럼요. 가끔은 슬픈 표정을 지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기쁜 얼굴을 한다 해도 세상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지요. 내 인생, 네 인생, 그리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흘러가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불었다 멈추는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삶이란 하늘에 피어오른 한 조각 구름 같고 죽음이란 그 구름이 이내 사라지는 일과도 같습니다. 구름은 원래부터 실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죽고 사는 일, 오고 가는 모든 인연, 그 무엇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흐르고 흘러가고 흘러온다는 것. 이상 인생이라는 이름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이 조각 구름 같은 철학 한 줌이 머물기를. 당신이라는 존재에 깃든 생각과 질문, 그것이 삶을 더 깊고 넉넉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철학이 깃든 당신의 여정, 그 숭고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